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낫솔 224화 전체적인 리뷰에 이어 오늘은 영수와 영숙, 현숙의 2대1 데이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영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깊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영숙과의 관계, 현숙과의 관계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224화의 2대1 데이트는 다른 건 몰라도 예능적 재미면에서는 정말 최고였다고 볼 수 있었죠. 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 역시 폭발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서 아주 중요한 데이트였어요. 특히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매너 있고 여유로운 남자처럼 보였던 영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영숙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수는 어쩌면 잘 짜여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최종 선택까지 잘 지내다가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솔로나라 안에서 28기 여자들의 영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정희는 아예 처음부터 영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요. 순자는 첫인상 선택 후 몇 마디 나눠보고는 바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영자와 옥수는 영수가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돌아섰죠. 여기까지 4명의 여성 출연자를 보면 이 과정에서 영수와 트러블은 전혀 없었어요. 영수에 대해 파악을 끝내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영수가 지키고 싶은 본인의 권위에 대항하는 여출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3명의 여성 출연자를 볼게요. 정숙은 영수의 태도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영수가 없을 때에만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빡친다 가지세요 하는 식으로 세게 말할 뿐 영수 앞에서는 굉장히 매너 있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언제 정할 거냐? 다른 사람 알아보고 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제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도 지나치게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죠. 오히려 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카드를 킵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숙은 어떤가요? 본인을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정리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신을 선택해선 저돌적으로 표현하죠. 자신이 아무리 여러 여자들을 재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현숙은 그래?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해주지 하고 조금만 여지를 줘도 투지를 불태우며 다가오는 거예요. 사극에 비유해 볼까요? 정숙은 마치 중궁전의 중전처럼 조용하지만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겐 기다림조차 전략이고 침묵조차 품격이에요. 반면 현숙은 왕의 눈길을 끌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연출하는 후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쟁취해야 할 경쟁으로 이해하고 감정마저 승은의 기술로 다룹니다. 정숙이 머무름으로 권위를 지킨다면 현숙은 움직임으로 생존을 모색합니다. 요컨대 정숙은 자리를 지키는 권력, 현숙은 시선을 붙잡는 권력을 택한 겁니다. 한쪽은 중심을, 다른 한쪽은 무대를 점유하죠. 둘 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얻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정숙의 인내는 이날이 한계일 것으로 보이긴 하고 이 둘의 본격적인 대립은 아마 다음 화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화의 핵심,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그 틈새에 서 있는 영숙이었어요. 영숙은 자신이 영수의 1, 2순위 중 한 명이고 그 순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당당했지만 내면에서는 늘 선택받을 수 있을까는 불안과 희미한 기대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수의 명확한 1순위는 아닐지라도 그의 최종 선택권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이 그녀의 감정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자신을 보류한 게 아니라 선택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극으로 치면 영숙은 왕의 눈길을 잠시 얻었다가 곧 다른 여인에게로 마음이 옮겨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린 총애에서 밀려난 후궁과 같습니다. 처음엔 선택, 즉 승은의 기억으로 자신이 여전히 특별하다고 믿지만 결국 그 믿음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분노와 수치, 그리고 자책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인물이에요. 그녀의 분노는 왜 나를 버렸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기대하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절규입니다. 즉 분노의 대상은 영수가 아니라 자신의 착각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 전체입니다. 그래서 영숙의 추궁은 감정의 요구가 아니라 존재 확인의 몸부림이에요. 요컨대 정숙이 자리를 지키는 중전이라면 현숙은 시선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후궁. 그리고 영숙은 그 둘 사이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총에 이른 비내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했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상태의 보존을 원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착각의 유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그녀의 감정은 붕괴되어 폭발합니다. 결국 영숙은 자신이 2순위로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믿은 죄, 그리고 언제든 1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믿은 죄.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북도 치고 장구도 치며 사랑의 판을 유지하던 사람은 정작 그 사랑의 제물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분노가 영수에게까지 미쳐서 영수의 철저히 계산된 태도를 깨부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수는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듯한 착시를 주지만 결정권은 언제나 자신에게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기중심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버려질 리 없는 자리를 확보하려는 무의식적 불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관계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자신이 언제나 선택하는 자로 남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확답을 요구하죠. 영수에게 영숙은 확답을 하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존재예요. 이에 마침내 영수가 폭발해서 사용한 언어들이 있죠. 저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회사 대표예요. 기억해요. 기억하고. 이건 계산 없이 터져나온 말이기 때문에 영수의 뜻이 많이 생략되고 함축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영숙이 했던 말, 응급실에 다녀온 것 등을 다르게 말하거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 등은 영수에게 그다지 큰 뜻이 없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걸 영숙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로 받는 게 아니라 영수님은 사람 말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비난해요. 관심이 없냐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라며 또 듣기 좋은 소리로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영숙은 꼭 집어 기억력을 문제 삼죠. 아마 영숙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자신 역시 제게 관심이 없어서 영수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화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외면한 채 영수의 기억력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야 자신이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영수는 그게 아니고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채 궁지로 몰리니 쌓인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서울대 대학원이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도 할 거다.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다. 대표까지 하는 내가 기억력이 나쁠 리가 있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죠. 그 말은 즉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고 네가 내 안중에 없는 거야를 절실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영숙에게 감정의 찐텐이 폭발적으로 나온 건 영숙이 바로 그 영린과도 같은 걸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수의 실제 자신은 불안하고 공허하지만 성공한 남자라는 외피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애적 인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과대자기의 전형입니다. 그는 현실의 불안한 나를 감추기 위해서 대표라는 업무적, 사회적 지위를 과장해서 방패처럼 사용한 거예요. 애초에 그가 영숙의 이름을 틀리게 부르거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거나 대화를 끊는 방식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 통제를 위한 정교한 회피 전략이에요. 상대가 정서적으로 몰입할수록 그는 무심함으로 반응합니다. 영수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죠. 즉, 내가 널 무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감정노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상대가 포기하게끔 하는 수동적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직장 내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모호한 태도를 반복해 상대가 스스로 지쳐 떠나게 만드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영수는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이 관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방통행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죠. 그렇게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조종 패턴입니다. 나에게 상처받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가 관계의 끝에서 던진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작별 인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면죄부의 선언이에요. 그럴 의도는 없었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이 문장들은 모두 자기방어적 발화입니다. 즉, 나는 당신을 해치려 한 게 아니니 내 죄책감을 자극하지 말라는 뜻이죠. 라캉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면 자신의 결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해나 과민 반응으로 치환합니다. 결국 그는 언제나 오해받은 선의의 사람의 포지션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의 사과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직 이미지의 손상 방지만이 존재합니다. 그는 상처를 준 뒤에도 착한 사람으로 남는 법을 압니다. 이건 도덕적 자기 면역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내세우는 영수의 내면에는 자기감의 공백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죠. 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실감합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유형은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사랑받았던 경험을 안정적으로 저장하지 못했기에 항상 새로운 타인의 애정을 삼켜야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의 심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원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공식이 무너지면 그는 공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공급자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에게 사랑은 교감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추궁하지 않는 현숙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구조죠. 또한 영수는 연애에서도 감정의 경영자, 즉 회사 대표로서 행동합니다. 그는 관계를 하나의 거래 구조로 변환시켜요. 감정은 투자이며 애정은 자산이며 시간은 리스크죠. 그의 무의식은 늘 투자 대비 감정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라캉의 상징계 개념으로 보자면 그는 감정의 불확실성을 상징적 질서, 지위, 성과, 권력으로 대체합니다.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 가능한 구조 안에 넣음으로써 경영 가능한 사랑을 만들어요.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으로 보면 이는 통제 가능한 대상을 확보하려는 위치의 흔적입니다. 그는 상대를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검증해주는 거울 같은 대상으로 볼지 모릅니다. 결국 영수에게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하나의 시장적 장면입니다. 그는 연애를 운영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타인의 애정을 자산처럼 다룹니다. 그의 관계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위화감을 느끼는 지점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자기애적 관계 태도,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그 위화감은 단순히 가짜 같다는 불신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기 존중감을 증명하려는 순간에 느껴지는 미세한 불쾌함이에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자기애의 퍼포먼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들도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는 사랑이 아닌 자기 이미지의 관리 행위가 감정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바로 그 순간 아닐까요? 남은 회차에서 얼마나 영수의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후 영수가 낯솔사계에 출연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스포가 퍼지고 있는 지금 최종 커플이나 형커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까지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